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바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6.13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죠. 민주평화당도 지방선거 준비에 한참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장 맡은 스가요정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저하고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뵙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어요.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예, 민주평화당이 이제 저희가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네요. 안 오르고 또 저희들 아직까지 지금 광역 후보들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직책을 맡으라고 해서 수락은 했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고요. 솔직히 안 맡고 싶으셨죠? 근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맡고 싶으냐 싶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좀 시달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국가와 또는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 역할을 다 했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받는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생긴 지 2달 조금 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기초 요소를 쌓아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소구하기가 조금 좀 옹색한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평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좀 평가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또 지역에서 보면 너무 강력하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 아무리 그 정당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당제라든지 다양한 정당이 이제 분포되는 것이 건전한 어떤 정치 구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는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도지사 선거에 평화당이 후보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재 영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못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만한 또는 나가겠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승부를 보려고 하면 결국은 현역 의원을 이렇게 투입하느냐 이제 그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 결정을 하기가 좀 시간이 이른 것 같아서 5월 한 초중순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유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네. 광주시장 전남북 지사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차출되면 좋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호 송금주 의원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용호 의원님이나 송금주 의원님 이제 접촉을 해서 저희랑 함께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예. 그 두 분 의원님들은 또 두 분 의원님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호 의원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와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그때까지 좀 관망하겠다는 투로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2016년도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될 때 본인을 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이번에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이제 그 군의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도의원 출마를 하셨을 텐데 네. 이제 무소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선거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정계 개편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어쨌든 이번 선거는 과거에 도와줬던 분들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같이 치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대위원장으로서 목표 잡으셨어요? 호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당 3석 중에 한 2석 정도는 건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의원 또 구의원 이제 의원들도 한 반절 정도 의석을 저희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말입니다. 네. 그 녹색 돌풍을 일으키면서 광주는 다 석권하고 호남에서도 대부분 승리했단 말이죠. 네. 그 바람은 어디로 간 거라고 보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민주당이 중앙 정치권에서 보면 야당이었지만 네. 그 호남 권역에서는 아주 그냥 오래된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깃발만 꽂아도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기류가 있어서 예. 사실은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읽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마음이 몹시 상하고 좀 부담스러웠던 이런 역사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2016년도 때 녹색 돌풍이 강렬하게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저희가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민심이 이제 대체로 다시 민주당 절대 지지로 지금 돌아선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제 여론주도층이라든지 또 상당수의 주민들은 과거처럼 민주당 일당 독재로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반드시 다당 정치 구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게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호남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네. 다잡아두지 못한 것은 평화당의 어떤 잘못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 생기기 전에 이제 국민의당 시절인데요. 예. 국민의당 시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는 큰 틀에서 협력과 협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당 내부의 방침이어서 과거 국민의당 시절과는 저희 민주평화당을 대하는 눈길이나 시선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많이 따뜻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서울시장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제가 논평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어차피 출마를 하셨으니까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대표와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지향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1대1 구도를 바라는 것 같은데 평화당은 서울시장에 후보 안 냅니까? 내 생각인데요.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실질적인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예. 과거 지금 오세훈 한명숙 그때 선거가 아주 박빙이었고 예. 그때 이제 이제 이 범진보 측 이제 군소 후보가 사실은 한명숙 표를 조금 이렇게 뺏어가는 바람에 낙선했다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도 만약에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고려를 아하.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그리고 지금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의당. 네. 정의당과는 선거연대 어떻게 해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 수도권 광역 선거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범진보 진영의 선거 연대라든지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일당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또 정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 사이에 선거 연대는 불필요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침에 최고회의 때 이제 김기식 원장 사퇴하라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청와대 얘기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네. 국민들 대부분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국민 눈높이와 평균적인 상식에 안 맞는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네. 뭐 오늘도 일부 지금 뭐 인터넷 언론에 보면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네. 보좌관을 데리고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뭐 이런 보도도 나긴 했지만 네.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2년 임기 동안에 저수는 단 한 번도 보좌진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99%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좌진을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또 그 데리고 간 이제 어떤 이 해외 연수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이어서 그래서 이제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 김기식 원장의 과거 처신은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면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급인 금융감독원장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안 맞는 예. 과거 어떤 행적이 발견이 됐다면 예. 당장 그만두고 면직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김기식 원장 본인이나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의원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기식 원장 이 행동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피감 이제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돈을 댔는데 돈을 댄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 분석이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이 자금이 이루어졌고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김기식 원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형태를 가장해서 해외 시찰을 보내기 위한 어떤 명분이나 명목을 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책 시찰에 이 외피만을 입었다. 이렇다면 형법상의 뇌물죄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김기식 원장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거리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평화정의의 의원 모임. 이 차원에서라도 중재 노력 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 이제 국회는 열려야 되고 예. 열린 국회 안에서 따지고 비판하고 정부와 또 행정부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감시 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정원을 하자라고 이제 저희들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설득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쉽게 아마 등원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싸우든 논쟁을 하든 협의를 하든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 김경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청래당으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이 시대의 참 통찰인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청래당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모니터링단이 극찬한 코너, 깊이 있고 진행자와 호흡도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친절인 정청래입니다. 왜요? 오늘도 친절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YTN 모니터링단의 극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찬보다는 격찬. 우리는 이런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 하여튼 지난주 너무 좋았다고 댓글도 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로 2278님께서 인천에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현 정부에서 정창래 전 의원을 기용했으면은 택시기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는 아까운 정치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의리 있는 정치인 정창래 이렇게 두 번이나 오타를 낸 거는 의도적인가요?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임명직은 사양하겠다. 오로지 선출직. 국민이 임명하는 선출직에만 나가겠다. 예. 이렇게 제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밝혔죠 이미. 네. 알겠어요. 자 오늘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기식 원장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곤혹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청문회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청와대에서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 직을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 의견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청와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쭉 갈까요? 청와대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본인의 처신,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론 추이,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청와대가 입장을 어떻게 변화를 줄지 안 줄지 그것도 저도 이제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김경진 의원도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면 야당 의원들도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다들 이런 거 갔다 오지 않았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국회 관행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 관행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일은 흔치 않는 경우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옐로우 저널리즘 같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 여비서 동행 출장 이걸 부각시키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프레임이고요. 그러면 남비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피감기관 그것도 또 민간기관하고는 이런 해외 출장을 안 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좌관을 동행하거나 비서를 동행해서도 저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엿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정치 후원금 문제까지 번졌어요.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얼마 안 남기고 남은 후원금 3억 7천만 원을 모두 썼다. 이거 땡처리 외유 아니냐 이런 주장. 그것이 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법이라는 것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도덕과 양심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 결국은 국민이 믿어주고 뽑아줘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 29일이 국회 임기 종료인데 의원님도 그때 같이 종료됐었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이제 총선 때 덕헌 유세를 하고 네. 그리고 농사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9일 날 종료됐잖아요. 올해. 네네. 네. 종료됐는데 그 열흘 전입니다. 5월 19일 더 좋은 미래의 연구기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정치자금 계좌이체. 2016년 5월 20일에 보좌관 퇴직금 명목으로 6명 2,200만 원 계좌이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박수 받는 일을 하려면 국고 반납하는 것이 맞죠. 아, 원래 이렇게 남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국고 반납합니까? 네. 정청래 의원님은 그러면 2016년 5월 29일 종료될 때 반납하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남은 게 없었어요. 저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세적인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아마 뇌물죄로 고발할 것 같다. 그리고 추가 일정, 예를 들면 관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이제 아마 공개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호텔비라든가 뭐 식비 뭐 이런 것도 낱낱이 아마 공개할 것이다. 근데 예상대로 됐죠. 됐는데 이제 뇌물죄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투게 돼 있어요. 이제 검찰한테 이제 고발했고 검찰도 수사에 뭐 착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뇌물죄는 대가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의 대법원 판례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범위 안에 들었을 때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받았을 때는 처벌하는 것. 이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대가성이나 아니면 혜택을 줬냐 안 줬냐 이것은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식 원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김기식 원장을 야당과 보수 언론이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은 김기식 원장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어댄다. 계획의 적임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또 정무위에서 또 의정 활동을 잘했고 했기 때문에 뭐 미운털이 박혀서 이렇게 총공세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지만 본인도 보좌관 데리고 뭐 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좀 더 자유한국당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도 괜찮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북한 이야기 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북미 회담 이야기. 자, 이제 신나게 하세요, 이제부터. 네. 시작부터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죠? 네. 자, 이제부터 그럼 신나게. 네. 김기식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고인민회의 북한에서 네. 오늘 개최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하여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공개적으로 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북한 언론에서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죠? 우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도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엄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DPRK 영문 약자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독재국가라서 민주국가하고는 좀 다르지만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거든요.
오늘 열리고 있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결산도 하고 그리고 심의도 하고 통과도 시키고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국제 문제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상 국가의 프로세스 이런 것을 계속 밟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이런 것도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밟아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 5말 6초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상회담 시기를. 그러면은 이미 그 양국의 뭐 관계자들이 만나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북한 실무자들은 비밀 접촉을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도 있었고 그래서 양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시기까지 이제 못 받고 그랬는데요. 온갖 축측은 지금 그럼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난무하고 있죠. 네,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뭐 단계적 조치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했죠. 이것은 뭐 그리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서부의 총잡이들처럼 서로 총을 겨루고 있으면 네가 먼저 내려라. 내가 먼저 안 내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은 CVID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포기, 폐기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은 CVID가 아니라 지가 마지막에 개런티입니다. 개런티는 뭐냐면 확실하게 보장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동시 패션으로 일괄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서로 주고받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협상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일단 던져본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북한에서 ICBM 을 먼저 폐기를 해라. 왜냐하면 리비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리비아는 고농축 우라늄 16kg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 수단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핵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ICBM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ICBM을 먼저 폐기를 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좋다. 그러면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뭐든지 첫숟가락에 배부를 리가 없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이 나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좋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 남과 북은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었죠.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대단결,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6.15 정상회담 14선언.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있지 않으면 남과 북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을 하든지 수교를 하든지 그렇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다 원만히 해결됐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얘기도 했지만 일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오늘 고노다로 외무상을 파견했어요, 한국에? 일본은 애가 타죠. 그리고 북한이 이미 경고하고 나섰어요.
아베 정권 당신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괜히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일본은 평양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정권이 지금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저펜 패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있죠, 예. 국제적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래 보기 드물게 우리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상당히 아쉬운 목맨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로 굉장히 코너에 밀려 있기 때문에 네. 국외 정치로 그걸 타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7, 18일 양일간 미국 방문해 갖고 정상회담 한다고 해요. 네. 이걸 모멘텀으로 삼으러 갈 테고 그러면서도 모 의원님 말처럼 북한에서는 오지 마라고 하지만은 일본은 끊임없이 또 북한 쪽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일본이 그럼 트럼프에 가서 무엇을 선물을 줄 것인가? 네. 북한과 미국에는 이제 핵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수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으로서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곧바로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틀 수밖에 없고 북일 정상회담을 해요. 그래서 북일 수교가 만약에 맺어진다면 일제 배상금 100억에서 110억 달러 이것을 일본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렇죠. 언제든지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베가 트럼프에게 줄 것은 돈보따리. 납치 문제도 꺼내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수교를 하게 된다. 그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지만 예.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본의 납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육자회담 테이블에 일본이 앉느냐 못 앉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씀드려볼게요. 자, 방금 육자회담 얘기했었으니까 육자회담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육자가 아니고 사자회담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디를 빼죠? 뭐 뻔하잖아요. 일본, 러시아. 예. 근데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뒷배경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야 미국과의 약속이라든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중러 한 팀을 먹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한 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가 3대 3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뭐 트럼프가 손잡고 육자회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러시아도 빠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리아 폭격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또 반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쨌든 잘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 상원을 한 임명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졌습니다. 공화당이 27년 만에 패배거든요. 상당히 국내 정치 상황에서 지지율도 낮고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뭐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중간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 절박한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뭐 허풍스럽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것은 본인에게 이제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죠. 그것을 당연히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오바마도 못했던 것을 내가 했다. 네. 내가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 뭐 농담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트럼프가 이 북핵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린다면 네. 평화적으로 네. 노벨 평화상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건 따는 당상이다. 다른 당상이다. 네, 네. 네. 그럼 농담이 아니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북아는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변방 이슈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는 미국 의회 예를 들면 아태 소위 같은 데에서 다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메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공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네. 득템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득템. 네.
자, 1009님. 이 시대의 참 정신이자 예언인 정우현님 월수금 출연 추천합니다. 이 작가님 때문에 방송 애청하는 정치자예요. 안 됩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억지로 쫄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월수금 출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출연료가 작아요. 네. 지금 억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작은 출연료에도 열심히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상회담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의원님, 대통령 갈 때 따라가십니까? 마음만 따라갑니다. 네. 뭐 실세도 아니네요. 네. 제가 부러우면 진다는데 요즘 제일 부러워요. 아. 사실은 이 남북관계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통일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네.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다음번에 가세요. 네. 다음번에. 제가 2001년도에 평양 고려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때 무슨 자격으로 가셨어요? 그때는 6.15 정상회담 1주년 기념 이렇게 갔었는데 진짜 그때 가서 이렇게 제가 평양 거리 돌아다니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막 지금 어제의 일처럼 굉장히 눈에 선합니다. 그럼 뭐 의원님도 그런데 이상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가고 싶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네. 이번에 그런 얘기도 하겠죠? 다 하죠.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못 다룰 얘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체제 속성상 우리 남과 북이 실무자들 회담 뭐 장관급 회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마음먹는가에 따라 달라 있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회담장에서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막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네. 많은 이제 언론들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나 금강산이 다시 열리나 이제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이사 유치도 해제하고 근데 그것은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대화를 한다.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합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사전에 트럼프랑 양해가 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산가족 상봉은 아마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 의원님 보내드리고. 벌써 가요? 예, 다음 네. 주에 또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중잣대 정도 되겠는데요.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희태 전 의장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역시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곳은 정치권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하면 관행, 남이 하면 적폐.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내가 하면 개혁, 남이 하면 권력 강화. 해방 이후에 우리 정치사의 시작이 좌와 우로 갈라져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젠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영 논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 교환, 선동이 아닌 건전한 토론 정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뜨거운 감자의 아이러니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